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3부 문을 엽니다.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서는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료가 부과되고 있지만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눌러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YTN 보이는 라디오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들어오셔서 YTN 보이는 라디오 혹은 YTN 실시간 라디오 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요, 잠시만 인터뷰로 먼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미국을 방문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북한과 한미정부 모두 올해부터 2022년까지 한반도 일대에서 군사훈련을 중단하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서울 평양 공동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는 평화 분위기 조성이 절실하다.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그리고 또 이게 정말로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원순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사실은 이제 무게감 있는 이런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내후년까지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자 이런 제안을 하셨는데 이거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지금 꽉 막혀 있고요. 네. 좀 긴장이 높아지고 남북 사이에도 그렇고 해서 저는 나쁘지 않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게 완전히 처음 나온 게 아니라 한미 군사훈련을 대화 중에는 안 하겠다고 약속했던 싱가포르 회담을 포함하면 전혀 뜬금없는 얘기가 아니고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걸 좀 본격적으로 북미가 다 같이 일정 기간 동안이니까요. 저는 충분히 현실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시군요. 싱가포르 회담에서 나온 그런 평화적인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보자면 이게 뜬금없는 얘기가 아니다. 괜찮은 제안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어쨌든 우리가 혹시라도 군사훈련을 2022년까지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좀 북한 쪽에서는 좀 다른 마음을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이게 이제 일방적으로 이쪽에서만 안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북한도 요구를 하는 거고요. 제 생각에는 꼭 그 기간 동안을 이제 합의하기에 달려 있겠지만 일시적으로 평화적인 제스처로 한다는 건 나쁘지 않고요. 또 이게 이제 나중에 디테일을 가봐야겠지만 이게 예를 들어 소대급이나 중대급이나 아주 기본적인 훈련까지 중단시키기는 힘들 거고요. 좀 축소되거나 공격적이거나 이런 부분들이지, 예를 들어서 행군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아주 기본적인 것들까지 아마 중단하는 그런 상황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런 식의 제안이 서울 평양 공동 올림픽 개최를 위해서 조금 필요한 거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런 말이? 올림픽이 평창 올림픽도 그랬고 올림픽이 평화의 상징이니까요. 그럼 지금 도쿄 올림픽도 오는 것이고 이렇게 쭉 봤을 때 아시아에 이제 올림픽이 계속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에 동계 올림픽이 있고 그다음에 그 기간 중에 우리는 이제 유치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시아 전체의 평화의 무드를 살린다는 얘기가 한간에 있어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멘텀을 찾자는 얘기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박원순 시장이 그냥 서울시장인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이게 서울시장 자격으로 발언을 한 거냐, 뭐냐, 이제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거 어떻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안보나 외교는 이제 중앙정부 탓의 책임이 아니냐. 근데 사실은 그렇게 꼭 생각할 필요는 없고 이걸 결정하거나 합의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제안을 하는 것이고요. 네. 저는 접경지대에 있는 강원도나 경기도도 물론이고 서울은 충분히 지금 서울 평화 프로세스 같은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지방자치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힐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박원순 시장이 이 발언을 한 장소가 미국 외교협회 초청 자담회에서 있었던 발언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미국지 전문가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옵션이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내놓긴 했던데 미국에서도 이런 반응에 대해서 이런 제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나 봐요. 이제 싱크탱크이거든요. 워싱턴에 있는 주로 CFR은 굉장히 이제 명망 있는
싱크탱크고요. 문재인 대통령, 뭐 이명박 대통령 또 초청해서 이제 한국 입장들을 듣고 하는데요. 그리고 한국 이슈를 상당히 많이 다룹니다. 한국 전문가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싱크탱크는 직접 정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아닌 거죠. 그렇죠. 또 상당히 그 객관적이고 대화를 중요시하는 그런 의견들을 받는 곳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호적일 수 있지만 뭐 미국이 한 목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강경파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조하는 단일 대우를 강조하는 강경파들은 싫어하겠죠. 그러나 적어도 내부에서 이런 평화무드에 대해서 동의하는 목소리가 나왔던 건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이 이런 식의 제안을 한 것에 대해서 북한도 들었을 것 같은데 북한은 좋아할까요? 이제 북한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긍정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네. 북한이 두 가지 때문에 북한은 이제 곤란할 텐데 첫째는 이제 이벤트를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북한이 분위기가 좋을 때는 평양 뭐 여러 가지 이벤트에 대해서 한국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우호적이었습니다. 철도 연결 착공식이라든지 또는 그 남북 연락사무소라든지 이런 것이 북한 내부에서는 이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지만 분위기를 위해서 따라온 측면이 있는데 요즘은 보면 확실한 양보 조건이 아닌 이벤트는 안 하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미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공동 군사훈련, 합동 군사훈련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까지 북한의 입장이라면. 그렇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좀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는 아마 북한 쪽으로서는 수용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지금 분위기도 그렇고요. 네. 그렇군요. 지금 그 북한이 사실은 이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뭐 생일 친서 같은 그런 것에 대한 반응을 보더라도 뭐 우리 쪽에다가 뭐 설레발 치지 말아라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남한 쪽의 역할에 대해서 좀 축소하거나 부정적으로 보려는 입장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좀, 네. 일종의 반어법인 측면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2017년에 어려웠을 때 2018년 넘어갈 때 사실 우리가 북미를 연결시켜줬고요. 네. 그다음에 평양 가서 영변이라는 제안을 끌어대는 것도 우리인데 북한으로 봐서는 그걸 가지고 미국을 설득하지 못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결국 플레이어의 역할을 못하면 빠져라라는 것이고 네. 거꾸로 생각하면 남북이 진행되려면 우리를 설득시키려면 플레이가 된다는 걸 증명해라 해달라 뭐 이런 것들이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그런 식의 반응을 내놓는 거는 니네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잘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전제도 좀 있다 이런 얘기시네요. 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 기분 나쁘지 않아요. 우리 이렇게 열심히 잘해줬는데 잘했다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맨날 뭐라 하니까. 그렇죠. 사실상 섭섭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건 자기들 어려울 때 우리가 연결시켜준 것이고. 그러니까요. 또 북한 쪽으로서도 적극적으로 양보할 부분이 있는데. 네.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북미가 이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뭐 섭섭은 하더라도 북한 쪽에서 보면 우리가 영변까지 내놨는데 이걸 가지고 미국을 왜 설득 못 시키냐 이런 원망을 하는 거죠. 또 대내적인 메시지도 있고요. 네. 근데 그럴 것 같으면 미국한테 직접 하지 왜 M1 우리한테 그런지 정말 기분이 안 좋습니다. 네, 자 어쨌든 그런데요.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또 박원순 시장이 그 인도적 차원의 북한 지원까지 제대로 막히고 있는 점이 조금 안 좋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워낙에 이제 대북 제재가 역사상 유엔 역사상 가장 강한 제재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이제 인도적 제재도 일부가 막히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기본적으로 국제기구나 일부 인도적 부분에서는 제재를 해제한다는 데 대해서는 국제 여론도 찬성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연설이 정확한 걸 보면 사실상 식량 계획에서 허용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미국의 독자 제재의 영향 때문에 국내 은행들이 그걸 이행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네. 이 제재 자체가 막혀 있는 건 이 인도적 지원 자체가 막혀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면 미국이 워낙 독재 제재가 세니까 실제로는 유엔 제재에는 걸리지 않지만 그걸 의식해서 네. 사실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 자세를 보인다든지 안 하게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한 것 같고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인도적 지원은 재개되고 더 활성화돼야 된다는 아마 그런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북한의 노동자들이 해외에 많이 나가서 일을 하고 또 그래서 외화를 벌어들이게 되면 이게 또 대부분 북한으로 흘러들어가고 이런 모양새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미국은 조금 제재를 해야 된다는 쪽의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상 지금 작년 말 올해 이제 그까지 시한입니다. 그래서 해외로 파견됐던 노동자들이 지금 돌아와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고요. 네. 그래서 전원회의에 그 일종의 자력 경쟁을 얘기하는 것도 이것과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이제 많은 해외 노동자들이 돌아와야 되니까 실제로 제재가 원래 그 부분이 이제 파장이 많이 나서 북한이 힘든 한 해를 보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통출된 해외 노동자들이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오고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 북한으로서는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 네. 어쨌든 좀 대화의 모멘텀을 좀 만들기 위해서 뭔가 좀 대책을 강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국내 외교원장님하고 인터뷰를 하는 자리니까 좀 다른 이슈 한번 여쭤볼 건데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에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습니다. 여기서 대북 공조 그리고 호르무즈 파병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하던데 어떤 얘기가 있었던 겁니까? 저도 그 정책 결정에 서클 안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이슈는 결국 북한 문제일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공조를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신년사라든지 또는 정영 실장의 방문이라든지 네. 또 강 장관의 일관된 얘기는 이게 이제 미국의 대선 국면이나 또는 이란 문제 때문에 북한 문제의 우선순위가 이제 떨어지는 수도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 모멘텀을 계속 이어가야 하고 이 평화의 프로세스를 살려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뜻을 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측에서는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한 문제, 그다음 호르무즈 문제를 아마 얘기를 했을 것이고 발표된 보도, 공동 보도문 이면에 그런 얘기들이 충분히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호르무즈 파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호르무즈는 지금 이란 슬레이마니 사살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좀 적죠. 네, 다른 국가와 그렇죠. 해서 사실 가볍게 참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고려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훨씬 더 부담이 커졌고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일본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적인 국가의 사실상 2인자를 사살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여론적으로는 지금 미국이 조금 외로운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더 적극적으로 동조자를 찾을 것인데 우리로 봐서는 우리의 경제적 우리 기업들 이란 관계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상당한 부담이 있다고 보고요. 이럴 때는 다른 국가와 공동 부조를 좀 맞추는 것이 중요하고 섣불리 가서 이 사이에서 우리가 곤란한 상황에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는 이란하고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고 원유도 그쪽에서 많이 수송해서 오는데. 2,700개 기업들이 지금 기업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요. 이란은 한국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괜히 중간에 껴가지고 우리 국익에 손상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북한 문제 관련해가지고 폼페이오 장관이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북미 협상 테이블에서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늘 일관됐고요. 나쁠 때는 좋을 때는 중국의 협상의 지렛대, 중국의 대북 지렛대가 카드가 늘 유효하다고 생각했고 또 거꾸로 보면 중국이 늘 구멍이라고 생각하는 게 미국의 이제 시각이거든요. 제재의 구멍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또 막 잘 될 때는 북중이 정상회담을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교착 상황일 때 결국 뒷문에서 중국이 사실상 방해 공작을 한다는 식으로 밀어붙인 적도 있고요. 그렇죠. 중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부인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사실상 북한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서 중국의 협조를
구하는 양면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나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미국하고 방위비 분담 협상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 강경화 장관도 사실 나가셨고, 근데 방위비 분담 얘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5억 달러 얘기를 또 했단 말이죠. 네. 이거 어떻게 돼야 돼요? 근데 많이 작아진 거 아닙니까? 50억 불 얘기했다가 또 어떤 측에서는 뭐 500억 불까지도 얘기를 한 적이 있으니까. 500억 불이요? 네, 뭐 이제 전체 좀 뭐 신병성이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좀 더 확인은 해야 되지만요. 네. 50억 불, 뭐 정확한 건 아닌 50억 불 부분을 얘기한 거는 뭐 사실이고요. 보도가 됐고요. 그런데 이제 5억 불이면 좀 더 현실적으로 내려왔는데. 네. 5억 불이면 지금 이제 10억 불에서 20억 불, 20억 불이 이제 사실상 캡인데요. 지금의 그렇죠. 시스템에서 상한선인데, 그걸 우리가 뭐 줘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틀 안으로 들어간 얘기니까. 그럼 현실감 있는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아는 한에 있어서는 그 정도도 사실상 우리가 들어주기는 쉽지 않은 거고요. 인상분이. 그렇죠. 50%가 인상되는 겁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대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이제 협상의 일종의 트럼프의 협상의 기술이라고 스스로 부르는 것인데 아주 크게 불러서 놀라게 한 다음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들을 얻어내는 그건데요. 뭐 제가 지금 협상의 정확한 걸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리는 얘기는 현실적으로 우리는 인상해주는 합리적인 방안 정도에서 물러서지 않을 거로 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계속해서 우리도 머리싸움하고 미국과 뭐 중국, 북한 이 사이에서 여러 가지 현명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준형 국립외교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에서 한 분만 판다 출연 중인 시사평론가 김현성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태현입니다. 지금요, 올해 첫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먼저 02로 시작되는 전화는 일단 받아주세요. 청취율 조사일 수도 있으니까요. 즐겨 듣는 라디오 프로그램은 뭐죠? 이렇게 묻거든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면 되냐?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죠. 청취율만큼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요, 청취율 뭐 이런 거 그냥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안 나오면 여러 사람 피곤하니까 잘 좀 부탁드릴게요. 자, 청취율 조사 전화에는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백기정 2호선의 사건 와이파이. 네, 하나의 사건을 입체적으로 풀어보는 사건 와이파이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성과 감성의 이해를 합리적으로 도와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나와 계시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리고 2호선 심리상담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항상 궁금한 건데요. 심리상담 전문가들은 물론 저도 학부 뭐 대학원 다 심리학과 나왔습니다만은 그렇죠. 좀 심리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편하십니까? 불편하네요. 불편해요? 근데 저는 뭐 기본적으로 성격이 조금 편안한 성격이라 약간 그 고통에 둔감한 것도 있긴 있는데요. 다루는 방법을 배워서 그 부분이 저를 돕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근데 옛날에 이런 얘기 있었어요. 그 전공은 본인이 못하는 거를 하게끔 돼 있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우스갯소리였습니다. 네. 자, 오늘은요. 그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이 나쁜 부모를 고발하는 사이트 배드파더스의 운영자에 대해서 명예훼손과 관련된 재판이 사실은 있었고 오전 11시부터 밤 늦게까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무죄가 선고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배드파더스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볼까 생각합니다. 우선 어제 재판 결과 네.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백기정 팀장님? 네, 어제 이제 배드파더스 나쁜 아빠들이라는 건데 이 사이트에 이제 그 양육비 미지급한 사람들을 올렸는데 네. 5분이죠. 그러니까 아빠가 3명, 그다음에 엄마가 2명. 이제 이분들이 고소를 했어요. 정보통신망법 소위 사이버 명예훼손에 이제 관련된다라고 고소를 했는데 재판부에서 이제 그동안에 15차례나 고소가 됐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또 무혐의 이런 그 약식 기소 진짜 최소한의 처벌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개인의 이익보다는 양육비를 미지급한 부모들의
그 가해 사실이 더 크다. 공익에 반한다. 네. 이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재판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 그러면 정식 재판을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직권으로 국민 참여 재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비 후보 1명하고 7명이 이제 평결에 참여를 했는데 네. 결국은 16시간 동안 우리 노영희 그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16시간 동안의 재판을 끝냈는데 결국은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익에 반하지 않고 공익 목적이 크다라고 해서 전원 그 500만 원의 구형을 300만 원의 구형을 무죄로 선고를 해버린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국민참여재판은 이제 한 번에 딱 날짜 정해가지고 배심원들을 계속 부르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끝까지 한번 하고 그다음에 그날 바로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어쨌든 어젯밤 늦게까지 재판이 이어졌고 결과적으로는 공익을 더 우선해서 그렇죠. 판결이 났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주요 쟁점은 결국 개인의 명예훼손을 우선할 것이냐 아니면 아이들의 생존권을 좀 더 우리가 볼 것이냐 이거였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아이들 생존권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네네. 재판부가 판단한 걸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아이들의 생존권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우선 이 현황을 보면 지금 2년여 동안에 18개월 동안에 400여 명의 이제 부모로부터 제보를 받아요. 그래서 400여 명의 이 그 부모들을 사이트에 올립니다. 그러니까 사이트에 올리는 거는 좀 가하다 싶긴 해요. 왜 그러냐면 이름, 직업, 주소, 출신학교, 직장, 그다음에 얼굴 사진, 그다음에 덩달아서 미지급 액수, 양육비 미지급 액수 이렇게 세세한 부분 디테일하게 올려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놀라운 결과가 발생을 해요. 네. 왜 그러냐. 400명 중에 무려 113명이 신속하게 양육비를 지급을 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에 지금 전국에 약 100만 명의 아동들이 미지급을 받아요. 양육비를. 네. 그리고 이 여가부의 통계를 보니까요. 한부모 가족 실태에서 설문조사를 했고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무려 100명 중에 30명 가까운 분이 양육비를 미지급받고 있다라고 하는 실태. 그래서 이번에 배드파더스라는 이 사이트가 엄청나 지금 호응을 얻고 있어요. 네. 전국에 100만 명의 미지급 한부모 가정의 부모들이 정말 바라고 바랐던 거다. 근데 이건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양육비를 미지급하면 매 개개인 사건을 또 지급 이행 명령을 구하는 재판을 구해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가사 이용원에 접수를 하게 되면 무려 2년간에 걸쳐서 소송이 진행되는데 끝으로 양육비를 미지급하면 뭐냐? 결국 감치 명령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네.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있는데 하나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지금 10여 건이 법률을 발의가 돼 있어요. 네. 양육 미지급에. 근데 우리가 유행 아동 권리 협약을 제가 찾아봤어요. 27조에 보면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국가는 아동 양육비 해소에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딱 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OECD 국가 36개국에서는 우리나라를 제한 35개국에서는 이 유행 아동 권리 협약 27조에 의거한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 학대로 보고 처벌을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뭘로 보느냐? 개인 간의 채무로 본다. 채무 불이행으로 본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엄청난 시력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정이 있다. 이런 걸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배드 파더스 하지 말고 배드 페어런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죠. 엄마도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아이에 관련된 거는 우리가 해줘야죠. 애들 생존에 달린 건데 양육비를 왜 안 냅니까? 나쁜 분들이죠. 자, 그런데요. 사실은 이호선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 이거예요. 왜 안 냈냐 물어보니까 제가 이제 소송하잖아요. 물어보니까 미워서 그러죠. 네.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에 대해서 밉다기보다는 이제 그 전 배우자에 대해서 미워서 내가 돈 주면 그 사람이 정말 아이를 위해서 쓰는 건지 아니면 자기 개인적으로 사치를 하는 건지 모르는데 어떻게 돈 쓰는지 우리한테 말해주지도 않으면서 돈만 달라 그러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요. 또 애는 보여주지도 않는데 왜 내가 양육비를 줘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보통 이제 양육비를 왜 지급하지 않는가? 제가 볼 때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 못 주거나 안 주거나 형편이 안 돼서 안 줘도 되는 환경이거나. 이 세 가지가 사실 복합적으로 움직이는 여지도 되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못 주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이를테면 주 양육자 아이를 키우는 분 말고 양육비를 지급해야 되는 한쪽 부모 쪽에서 상황이 너무 열악한 경우 이런 경우는 주고 싶지만 주지 못해서 뭐 얼마를 벌면 조금씩 뭐 심지어 몇만 원씩 보낸다 이러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런 경우는 안타까운 경우지만 사실 이런 경우는 많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두 번째
안 주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렇죠. 네, 말씀하셨던 이유처럼 실제 상대 곧 아이가 아니라 그 전 배우자가 미워서 주지 않고 또 한 가지 다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 주 양육자의 양육비 유용 불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쓸 것 같은 그리고 이게 과연 애한테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나는 확인할 도리가 없으니 막 쓸 것에 대비해서 나는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참 그게 굉장히 참 해괴한 논리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쓰여지는지 확인하지 않는다면 확인할 수 없다면 난 줄 수 없다라는 논리가 얼마나 이상한 거예요. 생존 앞에 확인이 먼저 이행된다는 건 참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아이의 권리에 관련된 이야기자 동시에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안 줘도 된다는 건 사실 제가 세 번째 말씀드렸던 안 줘도 되는 환경하고 딱 맞물려 있는 겁니다. 안 줘도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어요. 이번에 국민참여재판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건 우리 여러 정보들을 공개화한 거에 대한 명예훼손에 관련된 주제였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사실 기관 쪽에서 그 배드파더 쪽에서 이길 수 있었던 거는 공익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인데 그러면 실제 공익이라고 판단했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냥 단순한 이런 500만 원 이거 얼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걸 지금 민간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OECD 국가 36개국 중에 딱 우리나라만 이게 법적 구속력이 없단 말이에요. 양육비 이행, 지급 이행에 관련된 법률이.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에도 양육비 이행 관리원이라는 곳이 2015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관련해서 소송도 돕고 여러 이행 과정을 돕고 있지만 이것마저도 권고 정도예요. 그래서 많은 부분에 대한 설득과 또 조력을 하고 있는 거지 실질적인 법적으로 감치뿐만 아니라 양육비 이행과 같은데 일시급 지급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지 조력이지 실행기관이 법적 어떤 구속력을 갖도록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법적 논의가 실질적으로 좀 더 강력하게 진행이 돼야 되고 저는 이런 거야말로 국민청원에 좀 올라와야 되고 국가가 대답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양육비 안 주면은요. 법적인 방법이 있어요. 먼저 그 아버지나 누구의 월급을 가압류하거나 재산을 가압류할 수가 있고요. 할 수 있죠. 그리고 양육비 지급을 그 법원에 신청을 해서 만약에 상대방이 이행 안 하면 과태료 처분을 해달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데 문제는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게 너무 번거롭고 힘들고 어렵고 장기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마 현실적으로 좀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측면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그 재산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맞아요. 네. 또 월급 차압의 경우에도 다른 것들 이게 법적 조치를 한다 하더라도 또 다른 제2의 방법, 제3의 도피 방법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50개 주에서 양육비 이행 안 해 바로 형사처벌이고요. 길게는 징역형으로 14년까지 갑니다. 14년이요? 엄청나죠. 아이오와주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짧다 하더라도 실제 미시간주 같은 경우는 제일 짧다고 하는데 4년이에요. 그것도 징역형으로요. 거기다 프랑스 같은 경우도 양육비 한 2달 밀리면 2년간 징역하거나요. 아니면은 벌금이 엄청납니다. 거기다 영국 같은 경우는 운전면허 취소하는 거 유명하죠. 네. 우리나라도 법안이 올라왔었죠. 여권 발급 못하게 여권 하겠다. 뺏어버려. 또 예. 운전면허 정지시키겠다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법적으로 다 불발됐거든요. 법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효력도 지금 발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사실 나쁜 마음을 먹는 아빠 형편없는 못된 아빠들 이건 아빠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나쁜 부모들이 있어요. 이런 나쁜 부모들은 마음 먹으면 어떻게 안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백 팀장님. 이 배드파더스 사이트 외에 또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해서 좀 도움을 주는 그런 기관이 또 있습니까? 사실 지금 현실적으로는 다른 기관이 없어요. 앞에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근데 이제 일선에서 이렇게 경험을 해보는 측면이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지금 통계가 보면은 8대2예요. 남성이 한부모 가정 8, 이제 여성이 2거든요. 아빠가 8, 엄마가 2인데 이제 이런 경우 있죠. 실제 사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형 로펌 변호사가 월 8천만 원 수입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벌어요? 네. 변호사니까 이제 그렇게 놀라시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데 이게 대형 로펌 변호사 아니니까 8천만 원의 월 수입을 했는데 부인과 이혼을 해서 엄마가 양육권을 가지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엄마가 이 사이트에다가 이제 의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이트에 올리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무려 2년치 2억이 넘는 돈을 한꺼번에 2억 4천여만 원을 지급을 하는 일도 있는데 또 유명한 메이저리그 출신 유명 방송 그 해설가죠. 이분도 한 8개월 월 100만 원씩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제 이때 구설수에 올랐고 또 이런 게 있죠. 엄마죠. 엄마가 이제 이혼 당시에 엄마가 경제력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양육비를 지급을 해라. 아빠가 양육을 하겠다. 좀 이상한 얘기인데 이랬는데 양육비를 끊으니까 엄마를 찾아갔는데 엄마가 없어요. 근데 해외여행을 가고 그리고 SNS에 뭘 올리냐면 유흥 파티를 올리는 이런 모습을 올리는데 그때 왜 엄마를 찾았냐면 아이가 사경을 하면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고 자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태인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법이 발의가 돼 있어요. 자,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네. 그다음에 해외 출국 금지. 그다음에 적정한 카드 사용 발급이나 아니면 카드 사용 중지. 왜 그러냐면 자기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 양육비 내 혈육인 아이의 그 생존권을 위협하는 양육비를 지급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엄마는 아빠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쓸 돈 다 쓰고. 그러니까 일선의 경찰서에서 이제 이런 게 있죠. 양육비 지급을 안 한다고 찾아갔는데 결혼을 안 한 상태에서 여성과 함께 이제 동거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재산은 결국 가압류처분이라든가 이런 걸 왜 못하냐면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경찰에 하다못해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현장에 가요. 공감을 하니까.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개입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설득을 하는데 결국은 그 설득 당하려고 하는 엄마나 아빠가 오히려 경찰 가는 민사관계 불간섭인데 왜 당신이 이래라 저래라 해요? 라고 하게 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 이런 형태가 법으로 보완이 돼서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그 준용이 된 이런 규정을 우리나라에도 네. 좀 제발 빨리 입법화해서 우리 이호성 교수님이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신 그런 어떤 억울한 일이 없이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인 거죠. 네, 어쨌든 양육비 관리 이행원이라고 하는 것이 서초동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이트 한번 찾아서 좀 도움을 받아보시고요. 또 양육비 제대로 안 주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났다. 과거 양육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시효가 있어요. 10년. 그러니까 10년 지나기 전에 아이 이름으로도 할 수가 있고 또 양육비를 받아야 되는 부모 이름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취하시고 만약 형편이 어려우면요. 법률구조공단이나 대한법률구조재단에서 이런 걸 도와주니까 한번 좀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약간 좀 초점을 달리해서 한번 이거 여쭤볼게요. 사실은 이제 양육비를 왜 안 주냐 이제 제가 물어보니까 우리 의뢰인들은 아니에요. 우리 의뢰인들 아주 착하더라고. 근데 왜 안 주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실은 그 배우자가 미워서 애까지 밉더라. 그리고 애를 생각하면은 그 배우자 얼굴이 막 떠오르고 내가 애한테 돈 주면 배우자가 그걸로 펑펑 쓸 것 같더라. 뭐 이런 얘기 막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들의 갈등이 왜 아이한테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지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정서적으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묶여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혼이라는 게 결혼의 분리이지 양육의 분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쪽에서 아이를 맡아서 키우면 이게 자신과는 완벽한 법적 분리가 이 완전히 혈육의 분리까지도 이어진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완전히 착각이고요. 양육은 선택이 아니라 내가 낳은 아이에 대한 책임이자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죠. 분리가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을 딱 분리해냈을 때 실제 아이가 우리가 어른으로서 입장을 바꿔놓고 내 아버지가 나에게 책임져야 될 부분을 전혀 책임지지 않고 오히려 나를 방치해서 내 발달을 저해하는 이런 대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 입장에서는 어찌할 방법이 없는 건데 우리가 보통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겪는 심리적인 상흔을 보면 몇 가지로 좀 나타나는데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이혼의 책임이 나에게 있나 보다. 그렇죠. 또 실제 내 부모가 다시 재결합했으면 좋겠다라는 재결합에 대한 희망도 있어요. 근데 가장 결정적으로는 내가 이 이혼의 결정적인 원인을 한 당사자라는 생각, 죄책감도 있는데 거기에 부모들이 나의 양육비를 두고 다투는 상황이 생겨나잖아요. 나 때문에 싸운다? 그렇죠. 그런 일이 생기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2차 죄책감이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1차적으로 부모들이 이혼할 때 생겨났던 약간 버려지는 듯한 유기불안이 있어요. 아이들이. 그런데 양육비 갈등이 발생하면 이번에 남아있는 나머지 내 한쪽 부모도 나를 혹시 힘들어서 키우기 힘들어서 버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2차 유기불안이 또 발생합니다. 그렇군요. 아이가 이런 유기불안이 발생하면 행동 패턴이 크게는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어요. 모든 아이들이
불안을 겪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잘 자라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정적으로 부모에게 절대 드러나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나타난 행동 양상 첫 번째 과잉 중성이에요. 그 부모에 대해 그렇죠. 나를 키우고 있는 부모에게 지나칠 정도로 과잉 충성하다 보면 자기를 숨기고 성장하며 이른바 우리가 알고 있는 성인아이 패턴이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나를 길러주는 그 부모에 대해서 오히려 반기를 들면서 나는 다른 쪽 엄마가 그렇게 싫어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싫어하는 다른 쪽 한쪽 내 부모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막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일탈의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어떤 방식의 행동이 나타나든지 간에 아이로서는 나를 형성한 두 개의 근원 중에 다른 한쪽이 의무를 방기하거나 혹은 굉장히 부정적인 역할을 해내는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는 요소가 나의 DNA에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스스로 자기 발달을 저해하거나 자기 스스로 아주 낮은 자존감과 혹은 자기 스스로 부적절감을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게 아이 발달에 얼마나 치명적이겠냐고요. 안정적인 부모로서 둘이 같이 있는 것도 좋지만 사실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건강한 양쪽 각자의 부모 역할을 하는 거 대단히 중요하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백기정 팀장님. 부모로부터 고통받는 또 양육비 안 줘서 고통받는 이 아이들을 우리가 보호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은 이제 인식의 전환이 가장 큰데요. 평균적으로 보면 양육비가 최대 많아봐야 통상적이고 100만 원이고 보통인 경우는 50만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교적 100만 원 넘지 않아요? 50만 원 줘요? 100만 원,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가 주류를 이루더라고요. 자, 경제력이 풍부한 사람은 200만 원 되는 경우도 있고 아까 대형 로펌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씩 되지만 대체적으로 50에서 100만 원을 왔다 갔다 하는 정도예요. 물론 이걸 정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이제 상대적인 얘기인데 결국 이런 정도는 어느 정도 열심히 노력을 하면 그 수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생계에 어긋나지는 않거든요. 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관련한 법이 빨리 제정이 돼서 여기에 대한 합법적인 그런 제재가 가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 강력한 제재나 처벌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백기정 전 팀장 그리고 이호선 심리상담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8672 쓰시는 우리 애청자분께서요. 유년의 시절이 아름다운 아이가 가장 행복한 아이입니다. 아이의 영혼을 멍들게 하지 맙시다. 이런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좀 새겨봤으면 좋겠고요. 노영의 출발 새 아침 3부는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뉴스 탐구생활 즐거운 스포츠 노영의 출발 새 아침 4부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스포츠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예쁘게 화장을 하고 나오셨네요. 갑자기 뜬금없이 왜 이러십니까? 혹시 수요일만 제가 재판 나오는 있습니다. 재판 있습니다. 네. 예. 자, 이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배구 며칠 전에 끝났습니다만은 우리 여자 선수들 너무 잘하지 않았습니까? 잘했죠. 그러니까 올해 도쿄올림픽이 열리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종목마다 이 올림픽 예선전이 다 열리고 있거든요. 지금 축구 열리고 있고요. 근데 배구는 남녀 배구가 아시아 예선을 다 마쳤습니다. 우승팀 한 팀에게만 이 도쿄올림픽 본선 티켓이 주어지는데 여자는 우승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3회 연속 올림픽에 나가게 됐고요. 남자는 4강전에서 이란에 패해서. 이란에 패했습니까? 예, 이란에 패해서 20년 만에 올림픽 진출에 도전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다음 올림픽에서 24년 만에 올림픽 진출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아이고, 참 안타깝기도 하지만 어쨌든 여자 배구 선수들, 김연경 선수가 사실은 상당히 활약을 많이 했던데요. 김연경 선수. 이번이 마지막 대단했어요. 이 마지막 올림픽 나가서, 마지막을 멋있게 한번 장식해보고 싶겠다. 이런 개인적인 욕심도 있었고요. 이 걸크러쉬에다가 이 센 언니로 통하잖아요. 근데 이 경기를 하다가 이 복근이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랬는데도 그 마지막 진통제? 경기에는 결승전에 태국과의 결승전에서는 진통제를 맞고 출전을 했습니다. 출전을 해가지고 22득점. 을 기록하는 맹활약으로 짧은 순간에 우승을 이끌었죠. 대단합니다. 네,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요. 2014년에 그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 여자 배구 대표팀이 우승했을 때
우승했는데 배구협회에서 김치찌개로 회식을 시켜줘서 맞아요. 너무 화가 났다. 그래서 내가 내 돈으로 우리 아이들, 우리 후배들 고기 사줬다. 그런 일화도 유명하죠. 네, 김연경 선수가 정말 왕언니로서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얘기가 인터뷰할 때 조금 귀에 남더라고요. 우리에겐 진통제가 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몸을 그냥 불사르면서 어쨌든 올림픽을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지 생각이 드는 지점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키워드는 뭡니까? 체육회장 선거입니다. 체육회장 선거요? 예.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이제 올해 하반기에 있죠? 예. 지금은 시군구 체육회장 선거가 진행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우선 이 체육회 조직에 대한 간단한 이해가 필요하거든요. 우리나라 그 전국 중앙 조직으로 대한체육회가 있고. 네. 대한체육회장은 말씀하신 대로 올해 하반기에 선거를 치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전국 중앙 조직이 있으니까 그 지방 또 조직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에는 서울시 체육회가 있는 거고, 이제 부산에는 부산시 체육회가 있는 거죠. 그럼 제가 이제 퀴즈를 내겠습니다. 네. 이런 그 지방의 조직인, 지방 체육회가 모두 몇 개가 있을까요? 글쎄요. 간단하게. 모두 보면, 합쳐서? 예상보다는 아마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네. 우리 17개 광역시도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직이 체육회가 시, 군, 구 단위까지 다 조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엄청나게 많겠군요. 엄청나게 많은 거죠. 예. 이 기초 시군구가 228개니까 17개 광역시도까지 합치면은 245개 시도별 체육회가 존재하고요. 이 단체도 전부 다 지금 1월 15일까지 체육회장을 뽑는 선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245명이 이제 뽑혀야 되는 거네요. 예. 그런데 이번 체육회장 선거를 두고 민선 체육회장 선거라고 그러던데 왜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 체육회장 선거의 키워드 중에 하나이거든요. 민선 체육회장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그동안에는 시군구, 또 시장, 도지사, 군수, 이런 분들이 체육회장직을 당연직으로 겸직을 했어요. 네. 겸직을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체육회가 선거 때 선거 외곽 투sig으로 활용이 되죠. 아, 그러네요. 그리고 시장의 뜻으로. 그러니까 시장이 체육을 좋아하면 예산이 늘어나고 체육을 싫어하면 예산이 줄어들고 또 실질적으로 이 지역 시민들의 체육 활동에 대한 보장보다는 생색내기 이벤트에 체육 예산이 많이 쓰이거나 이런 현상, 그러니까 이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현상이 나오기 시작한 거였었죠. 네. 이거 말고도 이 체육회 말고도 이제 종목별 단체, 예를 들면 축구는 축구협회, 야구는 야구협회 이런 단체장도 그동안에 이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이 많이 맡아왔었거든요. 이러니까 인맥 쌓기용 그리고 이름 알리기용 네. 빛나는 자리에만 등등 하고 이렇게 이제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져서 체육인들 사이에 볼멘 소리가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 네. 네. 그래서 2014년에 이 국회법을 제정해가지고 일단은 국회의원들은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를 시켰고 2018년에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해서 지자체장의 체육회장 겸직 금지 조항을 신설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 1월 15일부터 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발효가 되기 때문에 네. 1월 15일 전까지는 다 뽑아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체육회장 자리가 정치에 이용이 되면서 이제 문제가 많았고 그래서 2020년 1월 15일부터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지금 법이 만들어져서 이번에 민선 체육회장을 뽑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체육회장 선거에서 아주 웃기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가 있던데 무슨 얘기예요? 그 이제 민선 체육회장을 뽑는다. 이 법으로 이제 보장을 한 거잖아요. 네. 이번에 첫 번째 뽑는 거거든요. 네. 왜 민선 체육회장을 뽑느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정치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나라. 그래서 체육단체가 자율성, 독립성을 확보를 해라. 이런 취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체육회장 선거하는 걸 보니까 나는 시장하고 친하다. 나는 시장의 사람이다. 네. 이런 걸 더 외치면서 시장과의 친소 관계가 체육회장 선거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포스터, 홍보용 또 이 포스터에다가 시장하고 같이 찍은 사진을 실린다든지. 근데 이게 네. 말이 됩니까? 이게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좀 코미디 같은 일이에요. 이 정치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나라고 민선 체육회장 뽑을 수 있게 법으로 만들어놨더니 그리고 또 그렇게 요구를 해왔어요. 요구를 해와도 들어주니까 이제 와서 나는 시장하고 친하다 이러면서 선거에 나오게 되니까 이게 코미디 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모든 일엔 다 원인이 있겠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 그렇게 시장이나 누구랑 친하면 좀 예산이나 이런 데서 도움을 많이 받기 때문 아니에요? 이제 바로 이제 그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네. 왜 이렇게 이제 그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해서 물어보게 되면 대부분의 체육인들이 이 대답하기를 지금 노빈 사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각 시도 이 체육회가 대평균적으로 보면 예산의 한 80%를 지자체에서 보조금으로 지원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산의 한 80%를 보조금으로 지원받고 있으니까 지자체가 이 체육회 목을 탁 틀어주고 있다. 엄청나게 영향력을 미치겠네요. 예,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이 지자체가 이 체육 시설물 다 이 관리하고 소유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서울을 예를 들면은 월드컵 경기장 지자체가 관리하고 소유합니다. 이것도 이제 이용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시장인데 자유한국당 체육회장이 당선이 되면 네. 이게 협조가 제대로 되겠느냐?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네. 안 되는 건데 이게 협조가 제대로 되겠느냐는 우려가 있고요. 이런 우려를 이용해서 내가 시장하고 친하다. 이런 얘기를 주장하고 있는 게 지금 체육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정말 이러면은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다 돈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더 씁쓸하기도 합니다. 예. 근데 이런 당선 소감 같은 것도 되게 좀 이해 못할 코미디 같은 소감이 있었다는데 이건 무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 체육회장 선거 보수가 승리한 겁니다. 4.15 총선의 예비 선거로도 볼 수가 있는데 이번 선거에서 이겨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만 들으면은 체육회장 선거에 당선인이 한 건지 누가 한 건지 모르겠네요.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선 소감은 전혀 구별이 안 되죠. 이게 얼마나 이게 이 정치적인 구도에 매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가요? 심지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인천시 체육회장의 그 당선 소감이기도 하고요. 네. 1월 15일에 이제 경기도 체육회장 선거가 열리거든요. 네. 근데 경기도 체육회장에 입후보한 한 후보는 자신의 홍보물에다가 지자체장과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를 알고 계십니까? 이런 문구를 딱 적어놓고 도지사와 함께 찍은 사진을 딱 곁들여 놓은 겁니다. 네. 내가 누구누구의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복심이다. 뭐 체육계 대리인이다. 이걸 그냥 여실히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거 좀 심하죠. 제가 할 말을 이렇습니다. 지자체장과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 아니야. 예.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나를 뽑아야지만 니네가 좀 예산도 편하게 쓸 수 있고 경기도 좀 편하게 할 수 있다. 이런 협박이네요, 사실은. 맞죠. 그러니까 실제로 해야 될 것들은 이 시장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으면 예산 등등에서 일하는 게 어렵다. 이게 현실이면 내가 선거에 나와서 시장하고 친하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이런 문제점들을 제도적 법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이거를 공약으로 내세워야 되거든요. 네. 여태까지 이 스포츠는 정치와 분리돼야 된다. 이 정치의 영향력을 벗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서 이렇게 시장하고 친분을 과시하는 게 이게 굉장히 모순적이고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지자체의 예산안이라고 하는 게 뭐 누가 당선이 된다라고 해서 한쪽에 막 예산을 퍼주고 뭐 아닌 쪽이라고 해서 예산을 아예 깎아버리고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원래 미리 정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노빈 원사께서는 굉장히 이제 선하니까 원칙대로 주려고 하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좀 착해요. 예. 그런데 우리가 보통은 이 스포츠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도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죠. 그러니까 왜 이제 체육계에서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이 체육회가 대한체육회는 법정 법인입니다. 그렇죠. 근데 대한체육회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이 시도체육회는 임의단체예요.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이 지자체의 보조금을 지원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이제 국민체육진흥법 18조 3항에 지자체는 통합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지부지회의 예산의 범위에서 보좌할 수 있다. 여기 이제 근거에서 주는 건데 이거는 체육회 운영비 보조에 해당하는 거고 사업비는 관련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지자체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죠.
이제 때문에 어느 갑자기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그 요구되어지고 진짜 체육회에서 목소리를 내야 될 게 뭐냐 하면 네. 시도체육회를 대한체육회처럼 법이나 해야 되는 거죠. 아, 또 그래야 되는 겁니까? 예. 근데 이게 좀 쉽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일단 이 법정법인과 임의단체 차이는 뭐냐 이렇게 이제 궁금해 하실 텐데 그 임의단체는 지자체의 보조금을 그냥 주는 대로 받아야지 됩니다. 그러네요. 안 주면 또 못 받는 거죠. 근데 달라고 요구도 못 해요? 예. 요구는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이 관련 근거나 그 의무감이 없기 때문에 안 줘도 되는 거죠. 근데 이 법정법인은 스스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제 지방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면 예산을 그대로 지원받는 거거든요. 근데 기재부나 이 체육단체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문체부에서는 법정법인에 반대하고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 체육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여태까지 사례도 보면 문제 이렇게 많았는데 우리가 믿고서 이 국고를 치러할 수 있겠느냐. 먼저 회계의 투명성이라든지 사업의 공공성이라든지 단체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를 해라. 이게 속뜻이거든요. 근데 문체부에서는 이거를 겉으로 드러내지 못해요. 이게 약간 자존심 건드릴 수도 있는 얘기니까.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이유로 법정법인을 반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체육회에서는 이 법정법인을 요구하면서도 스스로 자기를 되돌아봐야 되죠. 그렇죠. 이게 이 국민의 세금을 지원하는 건데 마음 놓고 신뢰할 수 있고 지역 주민들, 우리 시민들 위해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게 예산을 받고 그 예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쓰여진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도록 스스로 되돌아보는 노력도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저는 기재부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조금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뭐 그런 우려 때문에 돈을 못 주겠다 혹은 법정법인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취하기 이전에 본인들이 관리 감독을 잘하면 되잖아요. 관리 감독에도 그게 이제 원칙적인 얘기고요. 맞는 얘기이기도 한데 아까 말씀드렸죠. 245개. 관리 감독이 어떤 한계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1차적으로 문체부가 직접 예를 들어서 경기도 평택시 체육회를 이 관리 감독하는 것보다는 이 제도적으로는 대한체육회에다 가맹단체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한체육회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고 문체부는 주로 대한체육회를 관리 감독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대한체육회에서도 어쨌든 간에 조금 더 세밀하게 관리하고 또 회계 처리 같은 것도 명확하게 하고 예. 이렇게 하면서 또 서로 돈도 잘 주고 이래야지 되겠군요. 그래야지 되는 거죠. 그래야지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일주일에서 가장 힘이 들 수도 있는 수요일, 일주일의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힘내서 좋은 하루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정각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